인생의 후반은 노쇠와의 싸움이다. 그 노쇠 사이클의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근육량이 감소하는. 노쇠를 앞당기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노쇠가 큰 사회 문제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은 노쇠와의 싸움이다. 이 노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만큼 이 노쇠가 고령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하나의 요인이다. 자, 그렇다면 이 노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노쇠는 사실은 이 근감소증하고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력이 저하됩니다. 근육량이 감소되고 근력이 저하되게 되면 보행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조금만 활동하게 되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이 감소를 합니다.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 근육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노쇠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쇠 사이클의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쇠를 가속화시키는 이와 같은 요인 중 하나는 활동량의 감소를 위한 근력 저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양 부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고립.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노쇠를 가속화시키는 이와 같은 요인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쇠의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자, 노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로 신체적인 노쇠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노쇠는 신체적인 노쇠, 사회적인 노쇠, 인지적 노쇠, 심리적인 노쇠, 그 다음에 구강 노쇠,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신체적인 노쇠입니다. 이 신체적인 노쇠는 근력 저하, 보행 기능 저하, 그 다음에 활동량 감소, 피로,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이와 같은 것이 5개의 요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되었을 때 노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노쇠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가벼운 집안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장 보기라든지, 집 근처의 산책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에 계실 때는 계속 누워만 계시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체적인 노쇠의 위험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노쇠입니다. 이 사회적인 노쇠는 고립, 그 다음에 사회적인 단절로 인한 고독감, 이것이 아주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단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독감,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겪고 있는 수면 장애하고 원인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지적 노쇠라고 있어요. 인지적 노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지적 노쇠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인지적 노쇠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신체적인 노쇠 플러스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치매 아닙니다. 경도 인지기능 저하라고 해서 MCI입니다. 그래서 노쇠의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시킨다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는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높일 확률이 1.3배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를 높일 확률이 2.7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노쇠에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인지적 노쇠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8% 정도 됩니다.
저는 이 낙상에 대해서 많은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낙상 발생률이 48% 정도 되는 이같이 높은 집단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쇠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도 특히 인지적 노쇠 예방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같은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 노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매하고는 별개입니다. 치매하고는 별개. 다시 말씀드리면 근력이 저하되고 보행 기능이 저하되고 활동량이 저하됐지만 단순한 신체적인 면만 아니고 거기에 인지는 가벼운 인지 기능 저하가 합쳐졌을 때 이것을 인지적 노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매로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그래서 노쇠와 치매는 관련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인지적 노쇠가 치매에 해당된다.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인지적 노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쇠는 조금 전에 근력이 저하되고 보행 기능이 저하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보행 기능이 저하되면 낙상의 위험성이 2.9배. 그 다음에 근력이 약화되면 낙상의 위험성이 4.4배 높아집니다. 그래 노쇠는 근력이 저하돼가지고 보행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그러니까 낙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플러스 경도 인지 기능 장애자도 낙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낙상 위험성을 높이는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지적 노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인지적 노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낙상률이 48%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낙상과 인지적 노쇠의 낙상과 관련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는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청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UG라고 의자에 앉아서 일어섰다가 3m 앞을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욕입니다. 식욕이 저하된다. 이와 같은 인지적 노쇠의 낙상과 관련되는 요인들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6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낙상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넘어짐으로써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지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35년 동안 일본에서 노화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온 분야가 바로 낙상 예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상 예방을 관련 일본 문부성 낙상 예방 프로젝트를 6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작성하는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골다공증 협회에서 낙상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해왔습니다. 왜 이와 같이 낙상 예방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기 요양, 우리나라 장기 요양하고 있는데 일본은 개호 예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호 예방, 요개호 상태로 되는 네 번째 원인이 바로 낙상에 의한 골절입니다. 그만큼 노인들의 건강 유지에 있어가지고 낙상 골절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와 같은 낙상 골절이 큰 사회 문제, 특히 고령자의 건강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치료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그 낙상에는 크게 나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짐으로써 부상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골절 당하는 이 문제가 있고, 또 한 문제는 넘어지가 운 좋게 부상을 안 당하거나 골절을 하지 않았더라도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낙상 후 증후군 (post fall syndrom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낙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보행 불안이 옵니다. 보행 불안으로 해가지고 활동량이 감소됩니다. 이와 같이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특히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저하가 가속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골절 중에서도 대퇴골 경부골절,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퇴골 경부골절을 당하게 되면은 특히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퇴골 경부골절을 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근데 두 번째는 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은 신체 기능의 저하가 가속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잘 되지 않게 되면은 보행 장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팡이 보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대퇴골 경부골절 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넘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요인으로 해가지고 신체적으로 관련되는 요인입니다. 첫째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특히 뇌졸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이와 같은 질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복약이 있습니다. 복약도 한 종류만 아니고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어떻게 하면 5종류 이상 만약에 복약을 하게 되면은 낙상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다시 말하면 폴리파마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있습니다. 신체 기능 중에서 특히 근력 저하라든지 보행 기능 저하라든지 평형성 저하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내적 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적 요인으로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이라든지 이와 같은 외적 요인이, 그리고 집안에서는 마루가 미끄러운 마루로 돼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좀 추워지면 조심해야 될 것이 마룻바닥에 종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밟게 되면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트가 한쪽이 좀 들어 올라왔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 코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정리 안 된 채로 있다든지 이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낙상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이 다시 넘어질 확률이 한 3배 정도 높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요인 중에서 개선 가능성이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상률이 높아집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낙상률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낙상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개선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질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와 같은 병이 있습니다. 개선 가능성이 높은 요인, 그 요인은 다시 말하면 신체 기능과 환경 개선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고 자주 넘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개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중심으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 개선,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안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안에 낙상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관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라 하나 문지방이라 하나 문턱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장실 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목욕탕도 그렇고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데 자기 집에 낙상 리스크가 많다는 이와 같은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자기 집에 혹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어르신들이 낙상에 연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체적인 기능 중에서 낙상하고 관련이 많은 것이 근력, 보행 기능, 평형성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근력이 저하되면 낙상 리스크가 4배 정도 높아집니다. 평형성이 저하되면 3배 정도 높아집니다. 보행 기능이 저하돼도 3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을 향상시키고 보행 기능을 개선하고 평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낙상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달아서 대처를 하게 되면 낙상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일본에서 낙상 예방 교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수없이 했다고는 좀 과장된 말씀입니다만 아마 일본에서 낙상 예방 교실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겠냐 이와 같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에 살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낙상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에 우리나라 같으면 특별 양로원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제가 2년간을 해왔습니다. 그 시설에 입소된 이 같은 사람들도 낙상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장기 요양 상태로 판정을 받은 사람, 요괴호 판정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낙상 예방 교실을 개최해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낙상 예방 교실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순환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참가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3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낙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낙상 예방 교실을 개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운동이 낙상 예방에 효과적인데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대체로 전 세계적인 경향을 다 분석해 보면 한 20% 정도 낙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로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한 낙상 예방 교실도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 낙상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증후군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 증후군 이 단어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많습니다.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단독으로도 발생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낙상이형 골절, 그다음에 노쇠, 건감소증, 인지기능 저하, 그다음에 요실금, 그다음에 저영양, 구강기능 저하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서 노인 증후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증후군은 질병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제가 이 자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의존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자립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의 자립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장애 기간을 늘리고 특히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노인 증후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특히 정년 퇴임 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인 증후군의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노화와 노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노쇠와 노화를 이것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쇠하고 노화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노화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지고 변화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계속 이와 같이 일정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어느 시기까지는 성장 단계, 그다음에 발육 발달 단계, 성숙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는 피크를 지나게 되면 변화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와 같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노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노화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은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노쇠는 틀립니다. 노쇠는 지금은 질병의 개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저영양이라든지 활동량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가지고 특히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생리적 예비력이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생리적 예비력이 저하됨으로써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 이것을 노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상태하고 장기 요양 상태, 요 중간 단계가 바로 이 노쇠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의료비를 굉장히 많은 의료비의 부담이 바로 이 노쇠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노쇠이기 때문에 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요. 노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생리적 예비력이 저하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쇠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습관 중에서는 하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보다는 신체 활동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고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사회 활동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은 우리 인간의 신체 기능의 저하를 촉진시키는, 가속시키는 이와 같은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